한중일의 해외 자원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중일 세 나라는 공통적으로 해외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나 자원 확보와 인프라 투자에서 뚜렷하게 다른 전략을 보입니다. 한국은 민간 기업 중심으로 선택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원 투자는 주로 에너지 확보를 위한 투자를 제한적으로 진행하며 인프라 투자는 설계 조달 시공 및 건설 중심으로 중동, 동남아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가의 주도하에 자원 투자에 매우 적극적이며 인프라 투자는 대규모 금융 및 건설 패키지를 통해 진행합니다. 투자 지역은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동남아 등 광범위합니다. 일본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해외 투자를 진행해 왔습니다.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투자, 고품질의 인프라 건설 및 운영까지 참여하는 인프라 투자가 특징입니다. 동남아, 인도, 선진국이 주요 투자 지역입니다. 에너지와 광물 자원 투자에서 한국은 필요한 만큼 확보한다는 방어적 투자 전략으로 투자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석유와 가스를 확보하기 위한 에너지 투자는 중동과 중앙아시아에 집중되었고, 다른 지역에서는 배터리 공급망 안정을 위한 리튬과 니켈 광산 투자가 활발합니다. 과거 자원 외교 실패 사례 이후 리스크가 큰 나라는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등 해외 투자 전략이 보수적인 편입니다. 한국은 자원이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해외 투자에 나서고 있지만 재무 리스크 관리를 중시합니다. 중국은 국가 전략의 일환으로 해외 자원 투자를 정치, 외교와 결합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영기업의 주도하에 해외 석유, 광물, 히토류 등의 대규모 투자를 공격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중동의 에너지, 앙골라 석유, 콩고의 코발트 사례에서 보듯이 아프리카와 중남 및 중동의 자원 투자가 집중되었습니다. 자원의 공급망 안정화와 상대국에 대한 영향력 확보를 위해 해외 투자를 외교와 결합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장기 계약형 투자를 진행해 왔습니다. 자원 기업과 종합상사가 중심이 되어 지분 투자와 장기 구매 계약을 병행하며 투자 분야는 LNG, 석유, 철광석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호주의 철광석과 LNG, 중동의 석유, 동남아 광물 등이 대표적이며 투자 지역과 대상 선정에서 위험 분산과 공공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인프라 투자 면에서 한국은 주로 건설과 플랜트에 관련된 수주형 투자를 진행해 왔습니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건설사들이 EPC 방식으로 중동과 동남아 등지에서 정유와 발전 플랜트, 도시 개발, 철도와 항만 등의 분야에 투자했습니다. 한국의 SOC 투자는 프로젝트 수주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금융 및 운영 참여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특징을 보입니다. 중국은 1대1로라는 국가 전략에 기반하여 초대형 인프라 투자를 계속했습니다. 자금 지원, 건설, 운영을 결합한 패키지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중국개발은행 등 국책은행이 금융 지원을 담당하며 철도, 항만, 발전소 등의 대규모 투자를 주도했습니다. 투자 지역은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동남아, 중동과 중남미 등 광범위합니다. 중국의 해외 인프라 투자 전략에는 개발도상국들의 중국 의존도를 높여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해외 투자는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고품질 인프라 정책에 따라 고속철, 스마트시티, 에너지 인프라 등에 집중되었습니다. 금융 지원, 기술, 운영 능력을 결합하고 유지 관리까지 포함하는 투자 전략을 지속해왔습니다. 한국의 해외 자원 투자 전략은 공급망 대응을 위한 선택적 자원 확보, 중국은 국가 전략과 결합된 공격적 자원 확보, 일본은 리스크 관리를 위한 안정적 자원 확보 전략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SOC 투자 방식을 비교하면 한국은 시공 중심의 수주형, 중국은 금융건설 외교를 결합한 패키지형, 일본은 고품질과 운영 중심의 방식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투자 주체면에서 한국은 민간기업 중심이고 중국은 국가가 주도하며 일본은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는 등 국가와 기업의 역할이 국가마다 상이했습니다. 한국은 중견 경제국가로서 민간기업이 중심이 되어 실익 중심의 투자를 진행한 반면 중국은 자원의 수요가 워낙 많아 해외 투자를 패권 도구로 삼는 대국 전략을 추진했고, 일본은 자원이 부족한 기술 강국으로서 안정적 공급망 확보와 고부가 인프라 수출 전략을 추진했기에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은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핵심 광물 투자를 확대하고
중국은 자원과 디지털 인프라 투자를 지속하며 일본은 인도와 동남아 지역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할 전망입니다. 세 나라의 해외 투자 규모, 주요 투자 주체와 지역 등을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 규모는 2000년대 이후 급증하여 최근에는 연간 수백억에서 천억 달러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투자 분야는 제조업과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0년대 이후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핵심 축으로 등장했고 GDP 대비 해외 투자 비중이 높은 나라로 꼽힙니다. 과거의 수출 중심 경제에서 글로벌 생산 및 투자 경제로 전환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요 투자 주체는 삼성전자, SK, 현대자동차, LG 등 대기업들로 한국의 전체 해외 투자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들은 제조업과 첨단 산업의 해외 투자를 주도하며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기업들의 지역별, 업종별 투자 비중을 보면 반도체는 미국과 동남아, 자동차와 배터리는 미국과 유럽에 집중 투자되었습니다. 중견 및 중소기업들도 해외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인데 노동짐약적 공정을 인건비가 싼 동남아 등지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기지 이전은 비용 절감형 투자라 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로 변모되는 양상입니다. 연기금, 정책금융기관, 공기업들도 해외 투자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글로벌 자산 투자, 한전과 가스공사 등은 에너지 투자가 주 목적입니다. 이들의 투자는 인프라와 에너지 투자에 집중되어 있으며 장기적으로 안정된 수익을 추구합니다. 한국의 해외 투자 지역 중에서 미국에 대한 투자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IRA 정책 등 공급망 재편의 영향으로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미국에 대한 투자 증대는 시장, 정치, 공급망 등 3요소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남아는 전통적인 투자 지역으로 여전히 한국 기업들의 주요 생산기지이자 소비시장입니다. 동남아는 제조 허브이면서 성장하는 시장으로 지속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에 호응하여 많은 제조업체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유럽은 최근 자동차, 배터리, 화학 등 고부가 가치 산업 중심으로 ESG와 친환경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동유럽의 한국의 대기업과 협력업체들이 진출하여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과거 한국 기업들이 가장 많이 진출했던 대표적 투자 지역이었으나 최근에는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내 인건비가 상승하고 정치적, 외교적 리스크 및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 따라 중국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철수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생산 기지를 옮겼기 때문입니다. 중동, 중앙아시아와 호주 등에는 에너지와 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가 증가했습니다. LNG, 석유, 리튬, 니켈 등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이 지역에 한국 자원 기업들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투자 목적도 바뀌어 과거에는 생산비 절감을 위해 노동짐약적 제조업체들이 인건비가 싼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였으나 현재는 첨단 산업업체들이 시장 확보를 위해 미국, 동남아, 유럽 등에서 M&A를 추진하거나 현지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 목적이 수출 보완형에서 현지 시장 진출형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요약하면 한국의 대기업들의 해외 투자는 공급망 확보를 위한 투자로 비용 절감형에서 시장, 기술, 정치 결합형 투자로 전환하였으며 중국에 대한 투자는 감소한 대신 미국, 유럽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국의 해외 투자 규모, 주요 투자 주체와 투자 지역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해외 투자는 규모, 국가 전략, 지역 확장성 면에서 아주 특이한 구조를 보입니다. 중국의 해외 투자 규모는 세계 최상위권으로 연간 투자 규모가 약 1000억 내지 1500억 달러에 달하며 누적 투자액은 2조 달러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1990년대까지는 해외 투자 규모가 미미했으나 2000년대 이후 급증하기 시작했고 2010년대에 시진핑 체제의 1대1로 정책에 편승하여 폭발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현재는 전략적, 선별적 투자로 전환하여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입니다. 말하자면 단순 투자에서 국가 전략형 투자로 진화한 것입니다. 해외 투자의 핵심 주체는 중국석유 천연가스공사, 중국석화, 중국전력망공사 등 국유기업과 정책 금융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정부 정책과 직접 연계하여 자원, 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주도하며 대형 프로젝트 수행 능력을 보유했습니다.
또한 경제, 외교, 안보를 통합 수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영 기업은 IT, 플랫폼, 제조 분야를 중심으로 과거 유럽과 미국에서 공격적 M&A를 수행했으나 현재는 중국 정부의 규제 강화로 해외 투자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동산,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투자를 축소하는 대신 첨단 기술 중심으로 재편하는 추세입니다. 중국개발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책 금융기관들은 저리 대출을 통해 인프라와 투자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해외 투자의 금융 엔진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 지역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중동, 중남미를 포괄합니다. 최대 투자 지역은 동남아와 중앙아시아로 제조업과 인프라 투자를 통해 공급망 구축 및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자원과 인프라 건설 투자의 대상 지역으로 석유와 광물은 물론 철도, 항만, 발전소 건설 등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프리카에서 자원 확보와 인프라 건설을 패키지로 묶어 정치적,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합니다. 유럽에 대한 투자는 기술, 브랜드 확보를 위한 M&A, 항만, 물류 투자 등으로 그리스 피레우스 항만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중남미에 대한 투자는 에너지와 광물, 농업자원 확보 등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중동에 대해서는 석유와 가스 투자와 함께 최근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과거 IT, 부동산 투자가 활발했으나 현재는 미중 갈등으로 투자가 급감하는 추세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해외 투자는 4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핵심적 목적은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와 희토류, 광물 등의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며 건설, 금융, 운영을 패키지로 묶어 철도, 항만, 발전소 등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투자도 확대해 왔습니다. 시장 확보를 위해 동남아와 아프리카 소비 시장에 진출하였으며 기술 확보를 위해서 유럽 선진국에서 M&A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해외 투자는 정부 정책과 연계하는 등 국가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차관을 제공하여 자원과 인프라를 결합하는 패키지 전략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과도한 해외 투자를 규제하며 양적 확대 대신 첨단 기술과 에너지 중심의 질적 관리를 중시하는 전략으로 바뀌었으며 미중 갈등으로 선진국 투자는 줄이는 대신 남반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요약하면 중국은 국가 주도의 자원과 인프라 결합형 글로벌 영향력 확대 전략으로 해외 투자를 통해 경제적 목적과 지정학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본의 해외 투자 규모, 주요 투자 주체와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세계 1, 2위의 해외 투자국으로 안정적이며 장기적인 해외 투자 구조를 보입니다. 최근 연간 투자 규모가 1,000억 내지 2,000억 달러에 달하며 누적 해외 투자는 3조 달러 이상으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일본은 경기 변동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투자를 지속해왔습니다. 시기별로는 1980년대의 엔고가 해외 투자 급증의 계기가 되었고 1990년대부터 2000년대에는 제조업의 글로벌화를 주도했으며 2010년대 이후에는 금융, 인프라, 서비스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종합상사와 대기업이 해외 투자의 핵심 축이며 미쓰비시 상사, 미쓰이물산, 이토추 상사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이 자원, 식량, 에너지, 인프라 투자와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 투자를 주도했고 투자를 무역과 운영에 통합하였습니다. 자동차, 전자, 기계산업의 대기업들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현지 생산 및 시장 진출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일본개발은행과 국제협력은행 등 정책 금융기관들은 대형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금융을 지원하며 리스크가 낮은 장기 투자에 집중하는 등 일본 해외 투자의 금융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공적개발원조를 인프라 투자와 연계시켜 민간 기업의 개발도상국 진출을 지원하였습니다. 일본의 최대 투자국은 미국입니다. 그동안 자동차, 금융,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해왔고 이를 통해 안정적 수익과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는 전통적인 핵심 투자 지역으로 제조업 생산기지와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제2의 일본 경제권을 형성했습니다. 유럽은 주로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졌고 미국과 함께 자동차, 금융, M&A 투자가 집중된 지역입니다. 인도는 최근 일본 정부가 전략적 차원에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 국가입니다. 이 밖에 호주, 중동,
남미 등 자원부국에는 장기 공급망 확보를 목적으로 LNG, 철광석, 석유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일본의 해외 투자는 안정적 수익 확보, 자원 확보, 생산기지 구축, 인프라 운영 등 4대 목표 달성을 추구했습니다. 선진국에 대한 투자는 안정적 수익을 얻기 위한 통로였고, 자원 투자는 LNG, 철광석, 에너지 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동남아에 대한 투자를 통해 제조업의 생산기지를 구축했고, 철도, 발전소 등 인프라 운영권을 획득했습니다. 일본의 해외 투자는 단기 수익보다 지속성을 중시하는 장기 안정적 투자. 기업, 정부, 금융기관이 결합된 민관 협력 모델, 저가 경쟁 대신 기술과 품질을 내세우는 고품질 인프라 전략. 정치적으로 안정된 국가를 선호하며 투자를 분산하는 리스크 관리 등을 특징으로 합니다. 최근에는 재생에너지, 데이터 센터, 스마트시티 등 디지털 그린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대신 동남아와 인도의 생산기지를 확충하는 방식으로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있으며, 동남아와 인도에서 중국과 인프라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일본의 해외 투자는 민관 협력 기반의 안정적 장기형 글로벌 투자 시스템으로 수익성, 안정성, 공급망 확보를 동시에 추구합니다. 다음으로 세 나라의 해외 투자 수익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중일의 해외 투자는 단순히 수익률 숫자보다 투자 목적, 구조, 리스크 등을 함께 고려해서 비교해야 합니다. 세 나라 중 일본은 해외 투자 수익률이 최고이면서 안정성도 최고입니다. 수익률이 G7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안정적으로 배당과 이자 수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익률이 높고 안정적인 이유는 미국과 유럽 선진국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고, 철도와 발전소 등에 대한 장기 계약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엔저 효과로 해외 수익의 엔화 환산 수익이 증가한 것도 고수익률의 원인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종합상사가 중심이 되어 투자와 운영, 트레이딩을 결합함으로써 수익 극대화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중간 규모의 투자 수익률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구조 전환을 진행 중입니다. 제조업 분야의 투자는 수익률 변동성이 큰 편입니다. 특히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등은 경기 변동에 따라 수익률도 크게 등락하는데, 최근 미국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면서 정책 인센티브 효과를 누리고 수익률도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과거 해외 자원 투자에서 손실을 경험하면서 보수적 접근 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현재는 고부가 산업과 금융 및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면서 수익률이 개선되는 중입니다. 중국은 세 나라 중에서 가장 낮은 투자 수익률과 높은 변동성을 보입니다. 수익률 자체가 낮거나 불안정한데, 이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에서 기인합니다. 비경제적 투자 비중이 높으며 고위험 지역 투자가 많아 수익성이 낮고 국유기업의 비효율성이 수익성 악화를 촉진했습니다. 1대1로와 연계된 투자는 영향력 확보가 주목적이었기에 아프리카와 개도국에서 채권 부실화 및 프로젝트 지연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국유기업들은 수익성보다 정치적 의사결정에 따라 투자를 진행했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은 경우가 많았고, 과잉 투자와 수익성이 열악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강행함으로써 실패 사례가 속출하거나 부실 채권을 양산하였습니다. 물론 일부 IT 기업들이 첨단 기술 투자에서 높은 수익을 획득한 예외적 사례도 존재합니다. 세 나라의 해외 투자 구조를 요약하면 일본은 가장 돈을 잘 버는 투자 구조를, 한국은 성장 중인 투자 구조를 보이는 반면 중국은 국가 전략에 기반한 투자로 수익은 부차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배터리, AI, 반도체 분야의 투자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수익성 상승이 기대되고, 일본은 인프라와 금융을 결합한 투자 방식을 유지함으로써 안정적 고수익을 지속할 전망입니다. 중국은 투자의 질 개선을 통해 수익성을 점차 개선할 수 있으나, 해외 투자를 패권 경쟁의 수단으로 삼는 한 부실 채권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이상 세 나라의 해외 투자 규모, 투자 주체, 투자 지역 및 수익성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